여러분, 조합팁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고진감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요, SOXX, XOXL, 이제 속스와 속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석과 대응 전략을 한번 예, 해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요 종목들, 삼성전자 포함해서요, 같이 한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썰을 좀 먼저 풀어보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지금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라이브는 처음이라서 약간 버벅대도 좀 이해해 주이소. 네, 제가 말을 또 빨리 하다 보면 또 사투리도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어, 공포 탄력 지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제 하락폭이 많이 커지면서 공포 심리가 많이 커진 것 같죠. 그게 이제 이 지표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이제 피어 부분까지 이제 내려와 있죠. 그 전에는 이제 25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반등했죠.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서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그리고 특히나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게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인덱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접해 보셨듯이 경제학자분들이나 이제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이제 지금 하락을 보면서 곧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곧 추락세로 이제 망가진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제 거시경제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면밀히 분석해서 이제 그들의 연구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기를 판단하시는데요. 공부 많이 하신 석학들이시니까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학자들끼리도 결론이 막 엇갈려요. 어떤 분은 올 연말에 혹은 내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어떤 분들은 내년 하반기 온다. 어떤 분은 괜찮다. 결론은 다 엇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즉 경제지표가 긍정적인 요소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더 많이 뽑아내고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다 거기에 맞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금융업계나 이제 투자자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어 채널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또 꼭 눈에 띄는 게 부정적인 뉴스 그리고 좀 불안한 뉴스 그런 것들은 더 많이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디어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요. 희한한 거는 사람들은 그런 뉴스들을 더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믿어버리다 보면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불안하다 보니까 그 주식을 손절해 버립니다. 경기 침체가 곧 올 거야. 몇 달이 안 있으면은 어, 주식 폭락장이 더 올 거야. 그런 불안 심리가 이제 점점 커져서 스스로 믿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믿었던 주식도 다 손절 쳐버리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혹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변동성이 더 큰 주식을 이제 찾아서 막 헤매기도 하죠. 그래서 급등주를 또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요. 혹은 좀 더 변동성이 큰 파생 상품 같은 것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손실이 더 크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역사이클에 걸리게 되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다시 오르고 그런 역사이클에 걸리다가 보면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 사이클 걸리면 계좌는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퇴장하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게 되죠. 예, 뭐 남들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보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깡통도 쳐보고요. 뭐 저만 그럴까요?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예, 뭐 괜찮습니다. 다 이제 지나간 얘기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차근차근히 그리고
머리는 냉정하게, 그리고 가슴은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시면은, 예, 그런 뭐 손실,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은 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흔들리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어, 냉철한 판단력과 그리고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승리는 결국 계좌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이제 썰은 고기까지 풀고 지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경제 캘린더인데요. 보면은 오늘 5월 5일 오늘 이제 연방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시장으로 새벽 3시입니다. 그때 이제 금리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서 예측치가 1%.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지금 올해 1%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금리가 잘하네. 지금 현재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0.25%에서 0.5%. 이게 현재 값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예고되어 있던 게 몇 프로죠? 0.5%로 빅스텝으로 올리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0.75에서 1%. 요게 지금 예상되는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어차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알려진 사실이죠. 그러면 알려진 공포나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FOMC 기자회견을 할 때 이때 예,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회견 이것에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텐데 그거는 지켜봐야 알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요. 우리는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강한 의도로 얘기를 하든 혹은 시장 달래기를 하든 시장은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할 텐데 예측은 할 수 없죠.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시장은 이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종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과거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제가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이고요. 자,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2020년 팬데믹 때. 자, 이 팬데믹 때 직전의 모습을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좋다 말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없었으면 이대로 치고 나가는 장세였죠. 근데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벤트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 가던 대로 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 언제로 가보면 2016년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 시장에 참여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무슨 것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이때 2016년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있었죠. 2008년도부터요. 금리를 제로금리 만들어 놓고 계속 제로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0.2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이었습니다. 이 제닛 옐런 의장은 이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자마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확 빠졌어요. 그 앞에는 예고도 하긴 했지만 일단 그 중국 경기 그 이슈로 이제 한번 빠졌고 그래서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 금리 인상 얘기를 하니까 이때 확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무렵에 제닛 옐런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장 달래기였습니다. 금리 인상 급하게 안 할게요. 라고 달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반등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이때 쑥 올라오니까 제니드 옐런 의장이 말 바꾸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금리 다시 올리겠다고요. 미안하지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때는 시장 달래기 한다고 금리 많이 안 올릴게요 해놓고 이때 와갖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은 어땠습니까? 깔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때도 깔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경기였습니다. 이때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강했고 기업 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은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때는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0.5%, 이거보다 더 심하게 자이언트 스텝의 0.75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 가능성은 글쎄요 라는 반응이죠. 어쨌든 내일은 0.5% 올리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0.5% 올렸다가 무조건 시장이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반응해서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과거로 가볼게요. 2016년도보다 더 앞에 쭉 가다 보면은 언제까지 가냐면요. 2008년도까지 갑니다. 자, 지금 앞서 제가 썰을 풀었을 때 경제학자나 아니면 금융 전문가들이 대세 하락장이다. 더 추세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요. 제가 반론을 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대세 하락장은요.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2008년입니다. 2008년도에 자, 이때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조건은 뭐죠? 거품입니다. 거품. 어떤 거품? 부동산 거품이었죠. 부동산 거품이 이때 한참 쌓이다가 뻥 터진 겁니다.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아세요? 아주 낮은 신용도의 대출자한테도 돈을 꿔줬습니다. 얼마만큼? 90%만큼 90% 넘는다고 들었어요. 90% 이상의 대출을 해줬어요. 주택담보대출을요.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한 거는요. 사망자까지도. 사망자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그래도 90% 이상 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품으로 쌓여가지고 결국 여기서 빵 터진 겁니다. 자, 그것을 쌓이고 쌓였던 그 거품이 한 번에 터지면 금방 해결할 수 없겠죠.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돈도 많이 들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1년 내도록 빠진 겁니다. 그것도 심하게 빠진 거죠. 이게 바로 대세 하락장이에요. 제가 얘기드는 대세 하락장. 지금 빠지는 거는 대세 하락장 아닙니다. 그만한 거품이 쌓인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과거로 가볼게요. 언제냐면 2000년도예요. 자, 2000년대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 지금 보이시죠? 이때도 좀 더 이렇게 자, 이때도 지금 꽝 떨어졌죠. 이때 하락률이요. 무려 80%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80%나 빠졌어요. 뭐였죠? 맞습니다. 이때 닷컴버블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작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전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작전이라는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주인공하고 주인공 선배가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자기가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뭐닷컴이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 멘트가 뭐였냐면 야 요즘 닷컴이라는 회사명만 붙으면 다 상장할 수 있어. 그거 다 대박나. 그런데 매출은 꽝이었죠. 그런 회사가 수두룩박복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듣는 얘기에도 이때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테란노 있죠. 우리나라 테란노 가면은 외제차 전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 많이 쌓였고 그 닷컴 버블의 주범들이 다들 테란노에서 인터넷 기업들 하면서 투자금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CEO들은 외제차들을 많이 타고 다녔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외제차를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거품이었다는 거죠. 자, 이때는 그때만의 거품이 또 있었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 거품이 또 그만큼 쌓였었고 자, 그만한 조건이 다 쌓였죠. 거품들이.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그만한 거품이 있을까요? 글쎄요. 4차 산업혁명의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 그만큼 거품 안 달렸잖아요. AI라는 이름만 붙이면 회사들이 다 난리 나고 다 상장하고 그렇게 핑크빛으로 지금 제가 관련 업계에 있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물론 주목을 받긴 합니다만 AI가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 솔루션 그리고 AI 솔루션 얘기들은 많이 하고 관심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만큼 거품은 지금 안 쌓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아직 터질 만큼 거품은 없고요. 지금 그것을 시장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는 약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는요 확장 국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경기는 확장 국면 중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주식시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확장 국면이고 실적 장세다. 그러면 이때 최고로 꼽아야 되는 것은 실적주입니다. 자, 실적주고요. 어떤 지표, 지수, 나스닥 지수나 혹은 S&P 500 지수나 이 지수보다 실적주의 주가 향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 장세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지수도 이런 실적주들이 물론 대형주에 많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면 이제 실적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이 61선이 턴을 해서 올라가는 것 이걸 지금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렇게 될 것이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어서 바로 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썰이 좀 길었는데요.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 말씀 지금 듣는 게? 말이 좀 빠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무르님 오셨네요. 네. 지금 제가 발음이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말 속도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듣기 불편하시면 좀 조정을 좀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제가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10시 20분이네요. 아직 장 시작은 안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반도체, 그 중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속스, 그리고 그의 3배수인 썩슬. 자, 제가 아까 퇴근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었던 게요. 우리가 이제 썩슬이면은 갤포스 찾잖아요. 근데 썩슬이면은 뭘 찾아야 되죠? 주허브 TV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네, 썰렁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60과 240이 심플 크로스 구간에 있습니다. 심플 크로스 구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요. 뭐냐면 반등입니다. 반전인데 제법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제가 아재입니다. 자, 241선 이렇게 쭉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61선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심플 크로스가 되면은 이거는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공통적입니다.
내려오면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제 필수 조건입니다. 조금 전에 과거로 타임머신 타듯이 돌아가가지고 보셨던 그 패턴들, 그 사이에서도 다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줄여서 볼게요. 자, 어디로 갔었죠? 자, 이때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때는 심플 크로스 나왔죠? 반드시 올려주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샘플 한번 찾아볼게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요. 이렇게 심플 크로스 나오잖아요. 반드시 여기서 조정받습니다. 또 찾아볼게요. 아주 많습니다. 자, 이때도 심플 크로스 나오니까 그대로 쭉 못 가고 다시 여기서 꺾였죠. 자, 여기서 심플 크로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심플 크로스 나오죠. 그럼 또 제끼죠. 항상 그 반대 방향으로 한 번은 간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도 심플 크로스 나오니까 여기서 내려오다가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뚫는 경우도 있고 못 뚫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는 못 뚫은 경우죠. 못 뚫었지만 그때 또 직전 저점을 지키면서 여기서 또 반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뚫고 올라갑니다. 이때 쌍바닥 다 아시죠? 쌍바닥이죠. 자, 그러면은 제법 강하게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받죠. 그래도 조정 받기는 받지만 결국 좀 올라가서 받지. 그래도 결국은 조정을 받는다는 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늘 그렇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 그때도 이때도 심플 크로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을 줬죠. 지금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쭉 빠지고만 있죠. 그리고 지금 쭉 빠졌죠. 그렇지만 결국 이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가 있든 없든 조금만 여기서 과매도 구간 들어오니까 결국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때 케이스는 제닛 옐런 의장의 그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빠진 경우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장 달리기 발언이 나오니까 그걸 트리거로 해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심플 크로스 나왔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또 살짝 제꼈죠. 그리고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꼭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갔다 간다는 것.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눈에 보이시죠? 이때 심플 크로스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나왔다가 제끼죠. 올라가죠.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이때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뚫고 올라가면 또 심플 크로스니까 이렇게 제끼죠. 반대로 여기서 못 뚫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는 또 그 다음 케이스를 직면하게 되겠죠.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같이 와장창 무너지는 추세 하락장이 됩니다. 근데 이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은 그때는 여기서 진바닥을 형성하고 쫙 올라가게 되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고요. 역사도 반복되고 경기도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급하게 떨어진 것 같아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심플 크로스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심플 크로스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적 패턴에서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저렇게 갈 거다라는 거. 저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나중에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데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당장은 이번 달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차트를 다른 걸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속스입니다. 자, 속스의 월봉 차트, 오른쪽에는 월봉 차트이고요. 왼쪽은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 건데? 궁금증. 자, 이번 달에는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얘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밑에 받치는 게 있다. 뭐가 받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4개월선이 밑에서 강한 상승 기울기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떨어져도요. 밑에서 아래 꼬리를 달거나 혹은 여기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월이 바뀌니까 지금 4월에서 이제 5월로 넘어와서 이렇게 양봉을 주고 있어요. 자, 밑에 의미선 구간, 즉 24개월선에서 지금 양봉을 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그렇다면은 이번 달 5월 달은요. 5월 달 속스는 괜찮습니다.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4월 달에 그렇게 애를 먹이더니 5월 달에는 달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봉에서의 또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볼게요. 자,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아니군요. 2일, 3일, 4일. 자, 오늘까지 하면은,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종가는 내일 아침에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까지 오르게 되면 3일 연속으로 오르죠.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자, 월봉이 양봉에다가, 그리고 월 초에 일봉이 연속으로 3일 동안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월에는 양봉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월 말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월봉 중간에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때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월 초에 지금 흐름은 좋다. 그리고 월봉에서 이번 달에 양봉이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추세 상승으로 다시 바로 전환되냐? 이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다시 이때처럼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왔던 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올랐다가 또 다시 조정받았다가 또 여기서 특정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 복잡한 패턴들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자, 지금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된 걸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늘은 지금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 듣느라고 매매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3일 동안 올라오면은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있죠. FOMC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요. 그럼 지금 매매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또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막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미리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우리가 짚어보고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패턴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이렇게 쭉 내려왔죠. 다시요.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전에 역 헤드 앤 숄더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5일선에서 역 헤드 앤 숄더가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이렇게. 자, 3일째 상승한 오늘 장 마감에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으로 끝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일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음봉으로 빠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승한 케이스. 자, 이렇게 장 막판에 양봉으로 뿅 솟아가지고 올랐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는 5월 5일 저녁이 되겠죠. 그때 마이너스 음봉 줄 때, 마이너스 조정 줄 때 그때 단기 매수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매수 포인트입니다. 단기라고 하면요. 수일에서 한 달까지. 이번 달에만 이렇게 3일에서 5일 혹은 한 달 이내에 이렇게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매수하는 포인트가 양봉으로 끝났을 때 내일 마이너스로 빠지는 때 그때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단기가 아니라요. 중장기로 매매하시는 분들. 자, 올 연말까지 쭉 그냥 가서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바로 61선이 이렇게 쭉 턴해 가는 거. 이걸 노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이 위치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는 그건 한참 뒤에, 기본적으로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가갖고 시장이 대응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깔끔하게 되셨죠?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 그 다음에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매수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존버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미 손실 나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구태여 줄여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단기 대응은요. 21선 얘를 따라가십시오. 21선이 자, 지금 현재는 하락 기울기예요. 근데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캔들 20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빠져나가는 캔들들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훅 빠지지만 않으면은 21선은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21선 따라가시면 돼요. 20에서 따라간다는 얘기는요. 21선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가가지고 다시 여기 그대로 치고는 못 올라갑니다. 분명히 위에서 어딘가 막힐 거예요. 그 막히는 지점은 제가 그때 가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항상 신호와 위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갈게요. 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61평선 그거를 기준으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중단기, 중장기, 예, 대응은 다 되시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큰 그림 그려놓고 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그때 가서 볼게요. 지금 미리 그까지 예, 고민하시면요 머리 아픕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얘기, 쏙슬도 마찬가지예요. 3배수 차이밖에 안 나지 흘러가는 예, 패턴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폭은 얘도 예, 하락률이 굉장히 커서 뭐 손실 나신 분은 예, 손실률이 좀 크시겠지만 기본 흐름은 같기 때문에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플 크로스죠. 그래서 결국 얘도 가다가 틀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떻게 할지 그거는 그때 갖고 다시 고민하시죠. 제가 계속 고민해 드릴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행스럽게도 지금 5월달은 양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덜 피곤한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계속 존버하시는 분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겠거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시작했으니까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예. 자,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속스보다는 이격이 좀 크네요. 그죠?
21선하고 좀 간격이 더 크고 좀 더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도 분석상 해보면 자 5월달 양봉이고 장기 이평선 24개월선 위에서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속수가 똑같죠. 그리고 좀 얘 일봉에서는 좀 모양새는 달라요. 일봉에서는 다르지만 얘도 결국은 자 여기 21선이 얘도 이래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5일선 이렇게 빠졌다가 자 이대로 올라가다가 21선에 한번 부딪힐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자 지금 개별 장세가 아니라요. 지금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큰 조정장이니까 그때는 이제 속수를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수가 올라가면 지금 보시다시피 속수가 지금 올라가니까 반도체 주가들 대부분 상승하고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씩 지금 빠지는 게 있죠. 얘네들은 뭘까요? 인텔. 제가 아까 인텔의 이제 그걸 봤어요. 실적을 봤어요. 근데 옛날에 인텔이 아니더군요. 정말 인텔 실적 실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더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 실적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AMD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AMD의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나왔죠. 제가 지금 조사는 다 해놨는데 자료화 시키지 못했네요. 지금 세팅하느라고요. 어쨌든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AMD는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종목으로 대응하시면은 무조건 실적 괜찮은 녀석만 대응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혹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 좋은 녀석으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기업이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거라면은 또 그 다음에 또 회복할 때니까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저는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저는 갈아타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장세에 따라서 그렇게 대응 전략을 좀 바꾸는 게 저 보면은 내 계좌를 약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마다 좀 투자 철학과 계획이 조금씩 다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장만 해드리고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뭐 분기든 혹은 올해 1년이든 좀 안 좋아질 거야. 그렇지만 나는 향후에 10년 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나는 계속 투자를 지속할 거다라는 생각. 그거 옳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고요. 다만 지금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조금의 현금화 시켜서 그게 10%든 30%든 50%든 현금화 시켜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게 그게 더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재편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들도 늘 하는 뭐 그런 일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자산의 펀드 매니저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하나만 고집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다시 말씀드리면 얘도 심플 크로스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60일선이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21선이 밑에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어디선가 터보5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이면 위에서 어딘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21선 저점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이전에 부딪힐 수도 있고 혹은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제낄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렇게 3개지만 결국은 어딘가 이렇게 조정을 준다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21선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또 숙제가 있어요. 직전 여기 붕괴됐던 직전 저점 이 라인도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이때는 정말 핫하게 올라왔던 최고의 성장주고 기업 실적도 굉장히 핫하게 좋았던 녀석인데 이렇게 또 하락할 때는 크게 하락했다. 이게 왜일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너무 많이 올랐답니다. 실적 괜찮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이랬을까? 결국은 얘도 주가에 어느 정도 거품이 껴 있었다는 거죠. 그 거품은요, 미래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이 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 멀티플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PR이라고 얘기하죠. 예. 테슬라가 한참 올라갈 때 테슬라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그 2020년도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PER이 거의 1000배였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거품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다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거품이다. 그래서 얘는 고꾸라지고 결국은 200달러,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지금 당장은 미래 성장 가치를 너무 빨리 좀 땡겨와서 5년치를 땡겨와서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계속 이 PER을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면서 이 PER을 적정 PER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에 공감했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2022년에 오니까 다들 이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목소리 다 들어갔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다 돌았었고요. 지금 PER이 200배인가 300배인가 그래요. 많이 내려왔죠.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실적이요. 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실적이 지금 제가 AMD를 눌러놓고 있네요.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PER이 굉장히 높아요. 얘도 500배인가 300배인가 같은데 100 몇백 배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엔비디아도 좀 고퍼 주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좀 많이 땡겨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받아 좀 깊게 조정받지만 그 펀더멘탈이 망가지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좀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실적이 유지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AMD 실적 괜찮고 패턴 똑같고요. 퀄컴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밑에서 얘는 더 강하게 가고 있네요. 실적 발표가 더 일찍 나가지고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은요. 정말 반도체 주식 중에서 최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얘는 241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네. 엔비디아 이렇게 나오고 있네. 제가 급하게 세팅하느라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측 거는 일단 제끼고요. 일봉을 보실게요. 자, 브로드컴을 보시면은 얘는 241선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상위에 있고 브로드컴이 지금 속스 ETF 잠깐만요. SOXX 속스 ETF의 가장 많은 비중 8.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브로드컴입니다. 자, 그러면은 브로드컴이 딱 봤을 때 주가 위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요. 그렇다면은 속스는 지금 다른 녀석들 때문에 저렇게 밑으로 처박혀 있지만 결국은 다른 녀석들이 회복을 하면은 속스는 더 강하게 올라오겠죠. 그걸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걔는 꾸준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은요 배당도 많이 줘요. 그래서 제 배당 포트폴리오에 전에는 담궈놓고 있었어요. 네. 브로드컴 배당인데 뭐 오늘 배당 얘기는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자, 인텔은 아까 보시다시피 제일 안 좋아요. 이만큼 밑에 바닥에 처박혀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도요, 괜찮은 회사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TI는 특히나 아날로그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 센서 기반의, 그래서 차량 반도체를 좀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AI의 비전 AI 중에 비전 AI라고 하면은 그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의 영상 처리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칩셋, 그 칩셋은 DSP라고 하는데요. 그 DSP라는 칩셋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많이 다뤄봤던 그런 칩셋이고요.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도 굉장히 업계에서는知名도가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잘 올라왔었죠. 지금은 얘는 벌써 심프크로스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60240 심프크로스 상태에서 속스가 이렇게 쭉 돌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먼저 돌고 있네요.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매물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물권입니다. 이미 여기 들어와 있으면 밑에서 바닥 신호 주고 올라갈 때는 매수해도 되는데요. 요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매물권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오늘 이미 음봉으로 깊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60에서는 이렇게 돌 거예요. 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요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왔을 때 그게 하락 패턴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는 꺾어져서 추락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상승 주는 패턴이 여기에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61선은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혼돈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TSMC를 말씀드릴게요. 돋보기 왜 나오지? 네. 자, TSMC는요. 자, 이렇게 키워놓고 보실게요. 이 TSMC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TSMC 보시면요. 이렇게 그어서 박스권을 흐르고 있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한번 치고 올라갔어요. 이때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치고 올라갔는데 바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꼭 중국이 대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로 상상력이 확산되고 그 확산됐던 게 지금 이렇게 TSMC에 영향을 주게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적을 제가 오늘 살짝 봤더니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권 이론에 따라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매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꼈다가 지지를 한 뒤에 올라가면은 그때 본격적인 상승인데 얘는 그걸 실패를 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박스권을 이탈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재미없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존버해도 되는 그런 위치예요. 밑에서 좀 더 주워 담고 위에 올라갈 때 좀 줄여주고 이런 쉐넌의 투자 전략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거나 붕괴를 했을 때는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적극적인 매수, 이때는 정말로 돈을 어디선가 현금을 더 가져와갖고 투자해도 될 만큼 강력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요, 엔비디아였어요. 2020년도 엔비디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박스권 돌파했을 때 엔비디아가 거의 2배 같습니다. 제가 이때 106%인가 그렇게 한번 봤어요. 이게 바로 2021년도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엔비디아가요. 근데
TSMC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올라가도요. 자, 좀 크게 키워볼게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도 제가 선을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어놓고 붕괴된 저점, 이미 여기서 저점 저항을 한번 확인했네요. 아, 얘는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올라와도 피곤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당분간 손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빠지면 얘도 심플 크로스니까 들어주긴 할 거예요. 그리고 속수가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위에 넘어야 될 산이 이렇게 강한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얘는 물량을 줄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반등은 줄 것이고요. 반등 줄 때 그때 실적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 사태까지 다 복잡하죠. 그런 것들 다 살펴보면서 정말 실적이 괜찮아졌다.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가지고 한번 대응하는 게 맞는데 우선은 지금 얘가 이렇게 돌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지금 봤을 때 맥시멈 3개월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은요 60일 자체가 60일이 며칠이죠? 60일이 3개월 아닙니까? 60일이 3개월이니까 3개월 동안 올라가는 건데 이게 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개월은 올라가기 시작할 때 3개월이지 지금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속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얘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는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고 자, AMD도 음봉, 지금 다들 음봉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양봉도 있습니다. 지금 QQQ는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에서 두 번째 케이스 그걸 빼먹었네요. 자, 요거 얘기까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오늘 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반대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지금 5일선에 딱 접점돼가지고 음봉으로 지금 현재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불안하니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엉켜 있는 겁니다. 오늘 FOMC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음봉으로 쭉 빠져서 종가에 마무리되면 이때 내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월봉입니다. 월봉이 음봉으로 지금 현재는 양인데요.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되는지를 내일 아침에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QQQ입니다. 마찬가지 속수도 마찬가지예요. 속수도 내일 아침에 보시고요. 월봉이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전환됐는지 이거 첫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저점을 깼는지 안 깼는지. 자, 음봉으로 내려갔다고 하면은 자, 월 시초가가 여기 부분이니까요. 음봉으로 내려갔다면 아마 깼을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도 피곤한 그런 달이 될 거예요. 그치만 절망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파동 이론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제가 그릴게요. 일단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내려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동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더라도요.
빠지더라도요. 결국은 얘는 올라와야 됩니다. 파동 이론상. 그렇게 되면 이 파동 이론상 5파동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21선이 턴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케이스로 시장이 빠지더라도 그리고 월봉이 음봉으로 빠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 어차피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마지막 파동에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파동을 그려나가면 이 파동이 나중에 완성되고 갈 때까지 갔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60일선이 도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결국은. 어차피 이게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문제는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패턴을 그리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그냥 빠져가지고 저 밑에서 패턴을 다 주고 거기서 올라갈 건지 그 차이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너무 조용하신데요?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 지금 다들 좀 장을 보고 계십니까? 음, 아무도 대답을 안 주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QQQ가 현재는 음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일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월봉이 내일 아침에 음봉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음봉으로 갔으면은 5일선이 아마 이렇게 꺾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절망하거나 너무 놀라거나 노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라스트 웨이브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밑에서 또 어디선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야 돼요. 21선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1선이 또 돌고 나면은 또 어디선가 또 조정받겠죠. 61선은 또 어떻게 될까요? 61선은 계속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21선은 또 한 번 더 제끼고 파동을 주겠죠. 그렇지만 이게 어디선가 올라갈 거예요. 이대로 확 무너지는 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약하게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밑에서 또 전제 조건이 또 있고요. 올라와야 되는. 그리고 얘가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위에서 또 부딪히긴 하겠지만 위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기서 어떤 매물 소화도 하고 여기서 어떤 기간 조정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패턴을 그려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봉을 유지해 준다면 이번 달은 조금 마음 편한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이브로 들으시는 거 어때요? 해외에 계신 분은 더 느리시군요. 지금 제가 아까 라이브 이거 레이턴시를 확인해 보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한 5초에서 10초, 예, 그 정도 지금 레이턴시가 있던데 해외는 더 느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요거 라이브 끝나면 그대로 편집하고 녹화된 거 편집해가지고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100억 가셔야죠. 화이팅입니다. 아, 제가 이제 설명을 오늘 하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1시간까지 되어버렸네요. 저는 한 30분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길고 지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좋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렇습니까? 라이브도 여기 유튜브 제가 오늘 처음 했지만 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제가 준비를 하느라고 좀 서툰 부분도 있었고요. 아,
다시 한번 더 세팅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좀 정비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렇게 좀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원고도 미리 준비 못했어요. 세팅하고 뭐 프로그램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느라고 오늘 내용들은 제가 퇴근길에 막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놓은 내용을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반복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버벅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3년째 지금 계속 정보하고 있어요. 테슬라 얘기를 시작하면요. 말이 좀 많아집니다. 예, 테슬라도 지금 오늘처럼 오늘은 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제가 풀어드렸고 테슬라도 틈틈이 제가 시리즈로 따로 또 해드리고 어떨 때는 또 같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계속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요. 예, 이런저런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테슬라 3년 동안의 평단가 제가 자료가 저기 있긴 한데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 제 HDS 이게 제 PC에 있던 게 아니고 지금 제 회사 PC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HDS 설치해가지고 세팅을 했는데 지금 또 뭐가 저 안 맞아요. 테슬라 제가 언제 투자를 했냐면 차트가 있었어요. 이제 나오네요. 질문 주셨으니까요. 제가 테슬라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아주 꿀팁이니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테슬라 제가 언제 처음 매수했냐면요. 요때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2020년도 2월 달쯤 될 거예요. 그렇죠. 2020년도 2월 달, 3월 달 팬데믹으로 확 꺼지기 전에 조금 조정받기 시작할 때 이때 당시는 좀 땡겨볼게요. 이때였네요. 자, 테슬라 얘기는 좀 긴데요. 뭐 히스토리만 잠깐 참고서 말씀드리면 요때 첫 매수를 했어요. 근데 확 빠지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 이때 3월 말쯤에 20며칠 될 거예요. 이때 다른 거 청산하고 일로 몰아갔습니다. 포지션을 좀 더 키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니까 좀 별로네. 대충 해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때 매수했고요. 이때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수하고 이때 모았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수했고 이때 매수했습니다. 테슬라 제가 판 적이 없어요.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테슬라는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번 빠지잖아요. 기본 마이너스 30% 갑니다. 근데 딱 30%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이때도요, 작아 보이지만 이때도 30% 빠졌어요. 또 어디죠? 이때도 마이너스 30%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세게 올라갈 때요, 때가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배 올라갈 때. 이때도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이때도 올라오고요. 아마 이때가 스탁 스플릿,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때 2배 올라갔어요. 아마 이때 맞을 겁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이때였던가? 오래돼갖고 지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스탁 스플릿 한다고 해갖고 2배 올라갔어요. 그걸 다시 1.5 내려오고 아마 이때 맞을 겁니다. 1.5 다시 내려오고 이때 30% 빠지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때
오케이, 땡큐, 땡큐 하면서 더 샀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 기다가 한번 확 올라갔는데, 제가 일전에 불꽃놀이 말씀드렸죠. 불꽃놀이가 이때 올라왔어요. 12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때. 하여튼 저는 좋은 게 아니고 불안했어요. 어차피 저는 이거 2025년까지 보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벌써 1200달러를 가긴 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니까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불꽃놀이 해버리면 여기서 빵 터질 거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이게 여기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은데. 그래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이렇게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는 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거의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꼭지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그런 마지막 불꽃놀이,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 주가가 약간의 버블로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 이때 계속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쭉 있었어요. 2021년도 초반에. 주가도 훅 빠지고요. 뭐 좋긴 좋았는데 실적이 그들 기대치만큼 못 나왔고요. 전기차 시장의 어떤 확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부정적인 얘기도 좀 아직까지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좋은 이벤트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활처럼 휘어서 쭉 올라왔어요. 아마 이때가 실적 좋게 나오면서부터였을 겁니다. 물론 이 앞에도 실적은 다 좋았어요. 근데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을 때, 그때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뻥 하고 단기적으로 쌓인 버블이 터지면서 쭉 내려왔어요. 물론 나스닥 시장도 같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테슬라 얘기는 좀 기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시리즈로 천천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테슬라 평단이 높은데 추매해도 될까요? 예. 저 어제도 하나 샀어요. 오늘도요. 하나 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라이브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좀 싸졌을 때 사면 돼요. 네, 얘는 트레이딩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빠지면 마이너스 30%에 그냥 훅 빠집니다.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그거를 견뎌내면은 그 다음에는 더블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나중에 내 눈앞에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게 보일 때까지 저는 가지고 갈 겁니다. 예, 테슬라 얘기는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요, 심도 있게, 길게, 재밌게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반도체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 짓까 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괜찮습니까? 반응들 다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음, 조합TV랑 계속 함께 하시면요, 제가 타이밍까지도 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라는 게 제 구호잖아요. 네. 예, 내일은 휴일이니까, 예, 뭐 오늘 조금 밤 늦게까지 하셨어도, 예, 좀 괜찮지 않으신가 싶네요. 괜찮습니다. 테슬라 길게 보시면요, 지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어디 있죠? 잠깐만요. 자꾸 테슬라 갑자기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테슬라 진작에 질문 주시지.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좀 미리 다뤄드렸을 텐데, 제가 캡처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조금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잠깐 요거 마지막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실적 조사했던 거 다 하나도 못 보여드렸네. 음, 그 월가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 중에 탑 애널리스트 중에요. 탑 애널리스트는 월가에서 정말로 탑 랭킹 안에 들어가는 천재급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리 블랙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게리 블랙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프라이스 타겟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요. 며칠 전에 그 사람이 트윗을 했는데 올해 연말에 테슬라 프라이스 타겟을 1600달러 잡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달아놓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다음에 테슬라 편에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질문 하나만 받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다들 이제 좋은 반응을 주셔서 제가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요. 어,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이제 정보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부자 되는 거, 그날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 저도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라이브요. 예, 지금 뭐 정한 건 없습니다. 음, 라이브가 더 재밌으신가요? 아니면은 라이브로 하면 좀 시간이 길죠? 라이브가 재밌으세요? 아니면 VOD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으세요? 음, 네,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주말에 다들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죠? 네, 제가 주말에 좀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게 안 되면 제가 게시판에다 설문을 올려가지고요. 라이브 질문방 그게 좋겠네요.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고 일일이 댓글로 질문하시기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러시죠. 주말에 어떤 상담 코너 뭐 그런 것도 만들어도 괜찮겠네요. 음, 네, 그때그때마다 제가 어떤 방법이든 VOD 짧고 굵게든 혹은 주말에 좀 여유 있게 서로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소통하고 싶었어요. 제가 라이브를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팔까 살까 막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고민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제가 구상을 하고 점심시간에 하고 막 이 준비를 한번 해봤었어요. 음. 네, 어, 벌써 1시간 15분이 됐네요. 예, 내일 또 일정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요. 네, 오늘은 갔다 오면 새벽 3시까지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일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살짝 MTS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만 보시고요. 뭐 내려가서도 설령 음봉으로 내려갔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땡큐 하고요. 내려가면 다음 기회에 그래 넉넉하게 생각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말도 술술술 풀리고 그러네요. 아이고,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음, 네, 이제, 네, 먼저 나가세요. 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너무 늦게까지 장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눈 아픕니다. 어차피 지금 오늘 매매할 거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결과 보고 그냥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 장 초반에 올라가더만 지금 또 막 떨어지고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성이 생겼죠. 어쨌든 이번 달은 월초 시초가 월봉 음봉으로만 안 바뀌면은 괜찮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방 닫을게요, 그러면. 네, 좋은 밤 되십시오.